아버님, 이제 정말 갈 데가 없어요. 제발 저 좀 받아주세요. 폭풍우가 몰아치던 그 밤 비를 홀딱 맞은 채 제 대문 앞에 선 이는 다름 아닌 며느리였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제 품에 안겨 울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친정도 없고 의지할 사람도 없어요. 아버님밖에 없습니다. 그 순간 저는 알았습니다. 이건 절대 세상에 말할 수 없는 이야기라는 걸. 하지만 동시에 돌이킬 수 없는 길 위에 제가 서 있다는 것도요. 여러분이라면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면 매일 6시 어디서도 들을 수 없는 감동적인 사연들을 들려드릴게요. 구독과 좋아요, 알람은 사랑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59세 박윤환입니다. 아내가 세상을 떠난 지 몇 해가 지났습니다. 병실에서 마지막 숨을 고르던 그날 이후 제 시간은 멈춰버린 듯 했습니다. 남은 교사 생활을 채우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나 싶었고 책상 앞에 앉아 있는 시간보다 집에 홀로 있는 시간이 더 길어졌습니다. 그래서 예정보다 훨씬 이른 명예퇴직을 결심했습니다. 서울에서의 삶을 정리하는데 오래 걸리지 않았습니다. 아내와 함께 산 집, 낡았지만 정든 가구들, 익숙한 거리와 수십 년을 함께한 동료들 모두 뒤로하고 아내와 노후를 보내려 준비했던 외곽의 전원주택으로 들어왔습니다. 처음엔 나쁘지 않았습니다. 아침이면 텃밭에 나가 물을 주고 흙을 뒤집고 계절 따라 변하는 작물들을 바라봤습니다. 낮에는 거실 한쪽에서 책을 읽었고 저녁 무렵이면 마을 앞 강가를 거닐며 하루를 마무리했습니다. 하지만 그 평온함은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고요는 곧 정막으로, 정막은 서서히 고독으로 변했습니다. 밤이 되면 집 안 구석구석에 스며든 그 고독이 숨쉬는 소리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날 저녁 하늘은 검게 물들고 거센 폭풍우가 몰아쳤습니다. 지붕과 창을 두드리는 빗소리가 요란하게 울리고 바람이 처마를 스치며 휘몰아쳤습니다. 저는 부엌 식탁에 앉아 책장을 넘기다 갑자기 쿵 하는 소리에 고개를 들었습니다. 대문을 두드리는 소리였습니다. 이 밤중에 누가 올 리가 없는데 의아한 마음에 조심스레 현관문을 열었습니다. 순간 번개가 하늘을 가르며 번쩍였고 그 빛 속에서 한 여자의 모습이 뚜렷이 드러났습니다. 유정아? 비에 흠뻑 젖은 머리카락이 얼굴에 달라붙어 있었고 얼굴에는 눈물인지 빗물인지 모를 상태로 있었습니다. 제 앞에 서 있는 이는 제 아들 도영의 아내이자 제가 교사 시절 가르쳤던 제자 강유정이었습니다. 강유정은 제게 그저 며느리가 아니었습니다. 교사 시절 담임을 맡았던 제자였죠. 형편은 어려웠지만 누구보다 성실했고 묵묵히 자기 길을 가는 모습이 참 기특했습니다. 성적이 좋아도 티내지 않고 힘든 일이 있어도 남에게 짐 지우지 않던 아이. 그 모습이 안쓰러워 유독 더 챙겨주곤 했습니다. 아내도 그런 유정을 예뻐했습니다. 주말에 종종 집에 불러 따뜻한 밥을 해먹였고 김치며 반찬을 챙겨 보내기도 했습니다. 그러다 제 아들 도영이 유정을 좋아하게 되었고 그 마음이 너무 깊어 결국 둘은 결혼까지 하게 됐습니다. 저로선 제자와 며느리라는 두 얼굴을 가진 유정을 조금 어색하게 대했지만 가족이 된 뒤로는 그저 딸처럼 아껴왔습니다. 그런 유정이 한밤중, 그것도 폭풍우가 몰아치는 날 홀로 제 집 앞에 서 있었습니다. 빗물에 젖은 머리카락이 얼굴에 달라붙어 있었고 정말 슬픈 듯한 눈을 하고 있었습니다. 평소 단정하던 그녀의 모습과는 전혀 달랐습니다. 놀란 마음에 이게 무슨 일이냐? 하고 묻기도 전에 황급히 일단 들어와라 하고 문을 열어줬습니다. 문을 닫자마자 그녀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아버님 씻고 옷 좀 갈아입어도 될까요?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욕실을 가리켰습니다.
그리고 아직 정리하지 못한 아내의 옷장에서 가장 헐렁한 티셔츠를 꺼내 욕실 문 앞에 놓았습니다. 잠시 후 욕실 문이 열리고 유정이 나왔습니다. 저는 순간 말을 잃었습니다. 애가 정신이 없는지 물기도 제대로 다 안 닦은 채로 나와 발끝에서부터 물방울이 바닥으로 뚝뚝 떨어졌습니다. 순간 시선이 머뭇거렸지만 예전부터 가족처럼 지냈던 터라 아무 말도 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무슨 일이냐? 조심스레 물었더니 그녀가 갑자기 눈물을 터뜨렸습니다. 아버님 요즘 도영 오빠랑 사이가 너무 안 좋아요. 오늘은 아주 크게 싸웠어요. 그 말에 제 속이 부글부글 끓었습니다. 당장 전화를 걸어 도영을 불러내고 싶었습니다. 그놈이 하며 휴대폰을 집어들었는데 유정이 다급히 제 손을 붙잡았습니다. 제발 지금은 전화하지 마세요. 저 그냥 둘만 있고 싶어요. 그녀의 목소리는 떨렸고 눈빛에는 피곤함이 깊게 배어 있었습니다. 이야기를 듣자 하니 도영은 연이은 사업 실패로 술에만 의지하고 있었고 아내를 여자로 보지도 않았다 합니다. 자식이라도 낳으면 조금 나아지지 않을까 해서 아이를 가지자고 제안해도 협조조차 하지 않았다더군요. 힘들다는 말만 반복하며 모든 걸 회피하고 있었다 합니다. 저 친정도 없고 친구들도 다 멀어졌어요. 아버님밖에 없어요. 그녀는 그렇게 말하며 제 품에서 울었습니다. 순간 제 손이 공중에 맴돌다 조심스럽게 그녀의 등을 두드렸습니다. 며칠만 여기서 있게 해주세요. 저 도영 오빠와 갈라서지는 않을게요. 그냥 참을게요. 대신 며칠만. 그 눈빛 속 간절함과 외로움이 한꺼번에 밀려왔습니다. 솔직히 마음 한구석이 찝찝했습니다. 그러나 비 맞으며 제 앞에 서 있던 그녀의 모습을 떠올리니 차마 거절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 며칠만 있어라. 그 한마디와 함께 유정이는 저희 집에서 잠시 묵게 되었습니다. 다음 날부터 유정은 집안일을 도맡았습니다. 아침마다 부엌에 불이 켜졌고 상 위에는 김이 모락모락 나는 된장국과 잘 구워진 생선이 올랐습니다. 식사를 마치면 설거지를 하고 빨래를 널며 마당 한쪽을 정리했습니다. 거실이며 창틀까지 닦는 모습에 집안 공기가 달라졌습니다. 며칠 지나지 않아 그 적막하던 집이 생기를 띠기 시작했습니다. 점심 무렵이면 함께 텃밭으로 나갔습니다. 저는 호미로 잡초를 뽑고 유정은 모종 사이사이 물을 주었습니다. 바람에 머리카락이 흩날리는 모습이 햇빛에 반짝였습니다. 일손을 멈추고 고개를 들면 그녀의 얼굴에는 묘하게 밝은 웃음이 번져 있었습니다. 저녁 무렵이면 마을 어귀까지 산책을 나갔습니다. 유정은 자연스레 제 팔짱을 끼었고 저는 처음엔 어색해서 팔 좀 놓아라 하고 웃어 넘기려 했습니다. 그러자 그녀는 그냥 딸이라고 하세요 하며 더 가까이 붙었습니다. 그럴 때마다 괜히 부끄러워졌지만 그런 게 싫지만은 않았습니다. 함께하는 시간이 길어질수록 가족 이상의 감정이 스며들었습니다. 부엌에서 마주칠 때 스치는 손끝, 텃밭에서 동시에 허리를 펴며 마주보는 순간 어느 때는 동네 목욕탕을 갔다 온 유정이의 얼굴을 보면 알 수 없는 기류가 흐르기 시작했습니다. 대화 중에도 간헐적으로 애틋함이 묻어나왔고 저는 그걸 모른 척하면서도 부인할 수 없었습니다. 어느새 제 마음속에서 유정이는 한 여자가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사실이 저를 더 혼란스럽게 만들고 있었습니다. 그날은 하루 종일 부슬비가 내렸습니다. 흐릿한 날씨에 괜스레 마음도 가라앉을 무렵 유정이 장바구니를 들고 현관으로 들어왔습니다. 비 냄새와 함께 묘한 기운이 풍겼습니다. 아버님, 막걸리 사왔어요. 비 오는 날엔 수육에 막걸리죠. 그녀의 얼굴에는 오랜만에 들뜬 웃음이 번져 있었습니다. 부엌에서 그녀와 나란히 서서 고기를 삶기 시작했습니다. 김이 피어오르며 부드러운 고기 냄새가
집안 가득 퍼졌습니다. 유정은 간을 보겠다며 젓가락을 집어들고 한 조각을 제 접시에 올려주었습니다. 아버님이 먼저 드셔보세요. 맛있으면 저도 먹을게요. 그 웃음과 말투가 이상하게 마음을 간지렸습니다. 수육과 김치, 막걸리 한 병이 상 위에 놓이자 우리는 잔을 부딪히며 건배를 했습니다. 부드러운 막걸리가 목을 타고 내려가니 한동안 잊고 있던 따뜻함이 가슴속에서 퍼졌습니다. 술기운 때문인지 대화도 한층 가벼워졌고 웃음이 잦아졌습니다. 그때 갑작스러운 강풍이 마당을 스쳤습니다. 쿵 하는 둔탁한 소리가 들렸습니다. 우리는 동시에 고개를 돌렸습니다. 뭐가 무너진 것 같아요. 나가서 보자. 현관문을 열자 찬비가 얼굴을 때렸습니다. 마당 한쪽 낡은 창고 지붕 일부가 바람에 들려 나뒹굴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급히 달려가 잡아보려 했지만 바람은 더 거세졌습니다. 순식간에 우리는 둘 다 비에 쫄딱 맞고 말았습니다. 그러다 보니 자연스럽게 유정이에게 눈길이 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저의 시선이 유정이의 마음에 꽂힌 걸 안 그 순간 묘한 침묵이 흘렀습니다. 바람과 빗소리만이 우리를 감싸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시선이 제 눈을 깊이 파고들었습니다. 그러고는 갑자기 제 손을 그녀의 마음에 갖다 댔습니다. 이 감정, 의심하지 마세요. 우린 사랑이에요. 숨이 막히는 듯 했습니다. 무슨 소리냐? 그러자 그녀가 차분히 말을 이어갔습니다. 저 제자였을 때부터 선생님을 너무 좋아했어요. 그래서 다른 누구와도 결혼하지 말아야지. 그렇게 생각하며 살았어요. 그런데 어느 날 선생님 집에 놀러 갔는데 아무도 안 계셔서 소파에 앉아 기다리는데 도영 오빠가 저를 제 의사도 없이 말끝을 잇지 못하고 잠시 눈을 감았습니다. 그렇게 된 이상 차라리 아버님의 며느리가 돼서 평생 옆에 얽매여 있어야겠다고 생각했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충격과 분노, 그리고 알 수 없는 안쓰러움이 동시에 밀려왔습니다. 그랬단 말이냐? 그녀는 고개를 끄덕이며 제 손등을 감싸 쥐었습니다. 다 상관없어요. 지금의 우리만 봐주세요. 그 말과 함께 그녀의 얼굴이 가까워졌습니다. 그 순간 모든 경계와 망설임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선생님이라고 부를까요? 아버님이라 부를까요? 유난 오빠라 부를까요? 저는 제 손을 꽉 쥐었습니다. 뭔들 상관없어. 유정아, 일단 우리 둘 다 비에 다 맞아버렸네. 옷부터 갈아입어야겠다. 제가 도와드릴게요. 저희가 서로 마음을 확인하기까지는 한순간이었습니다. 빗물은 곧 땀으로 변했습니다. 사랑받고 있는 것 같아요. 평생 느껴본 적 없는 기분이에요. 우리는 결국 선을 넘었고 멈출 수 없는 감정의 소용돌이에 휘말려 서로를 끌어안았습니다. 오랫동안 눌러왔던 외로움과 그리움이 터져나왔고 그날 밤 우리는 서로에게 가장 솔직한 마음을 드러내고 말았습니다. 새벽녘 지친 몸을 기댄 채 서로의 체온을 느끼며 이것이 단순한 감정이 아니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날 밤 우리는 처음으로 서로를 받아들였습니다. 빗속에서 시작된 감정은 방 안에서도 여전히 뜨겁게 이어졌습니다. 오랫동안 참아왔던 외로움과 그리움이 한꺼번에 터져나왔고 서로를 놓지 못한 채 새벽까지 계속 끌어안았습니다. 그리고 그 새벽 가쁜 숨을 고르고 서로의 품에 기대어 누워있을 때 저는 알았습니다. 이건 단순한 감정이 아니라 이미 되돌릴 수 없는 길 위에 서 있다는 것을. 낮에는 그야말로 평온한 전원 생활이 이어졌습니다. 텃밭에 물을 주고 장터에 가서 장을 보고 때로는 마을 어귀를 함께 산책했습니다. 시장 골목을 걸을 때 그녀가 제 팔을 잡는 감촉은 이제 익숙해졌지만 여전히 묘한 설렘을 남겼습니다. 장을 보며 웃고
마당에서 햇볕을 쬐며 마른 빨래를 걷는 그 순간들이 제겐 너무도 소중했습니다. 하지만 해가 기울고 집안이 고요해지면 우리는 다른 사람이 되었습니다. 문이 닫히고 불이 꺼지면 아무 말 없이 서로를 끌어안았습니다. 그녀의 체온과 향기 속에서 저는 오랫동안 잊고 지냈던 감정을 되찾았습니다. 거울 속 제 얼굴은 전보다 분명히 달라져 있었고 몸과 마음이 다시 살아나는 듯 했습니다. 마치 잃어버린 청춘을 되찾은 것처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 마음 한쪽에는 무겁고 차가운 돌덩이 같은 것이 늘 자리했습니다. 이 관계가 오래갈 수 없다는 걸 저는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습니다. 세상은 우리가 느끼는 감정을 절대 사랑으로 보지 않을 것이고 아들이 언제든 문을 열고 들어올 수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여전히 젊고 앞길이 창창한 유정이가 언제까지고 제 곁에 있을 거란 보장도 없는 현실이 불안하기도 했습니다. 그 생각이 들 때마다 저는 그녀가 제 옆에서 깊이 잠든 얼굴을 오래 바라보았습니다. 이 평화로운 시간이 얼마나 더 이어질 수 있을까 두려움이 스치면 이상하게도 그 순간이 더 절실해졌습니다. 내일이 오지 않을 것처럼 오늘 그녀를 더 꼭 끌어안고 싶은 마음뿐이었습니다. 그 불안은 점점 깊게 스며들었지만 저는 애써 모른 척했습니다. 마치 계절이 변해가는 걸 알면서도 창문을 꼭 닫아 외면하는 사람처럼 말입니다. 그날 아침 우리는 전날 밤의 열기를 그대로 품은 채 나란히 누워 있었습니다. 유정의 숨소리는 고르고 제 품속에서 그녀의 체온은 여전히 따뜻했습니다. 저는 그 온기를 느끼며 잠시 더 눈을 감고 싶었습니다. 그러나 그 순간 현관에서 들려오는 목소리가 제 귀를 찔렀습니다. 아버지, 계세요? 순간 심장이 세게 뛰었습니다. 도영이었습니다. 저는 반사적으로 유정을 흔들었습니다. 유정아, 빨리 숨어야 한다. 그녀도 목소리를 듣자마자 얼굴이 굳었습니다. 이불 속에서 허둥지둥하던 그녀는 결국 그대로 티셔츠로 몸을 감싸고는 옷장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저는 문을 닫으며 숨을 고르고 부스스한 머리로 방문을 열었습니다. 아버지, 뭐 하세요? 이렇게 늦게까지? 방이 왜 이렇게 어질러졌대? 도영은 방 안을 휙 둘러보다가 피식 웃었습니다. 아버지, 여자 생긴 거 아니에요? 이 냄새가 좀 다르네. 그 말에 저는 순간 얼굴이 굳었습니다. 이놈아, 무슨 소리 하는 거냐? 왜 연락도 없이 불쑥 와? 도영은 대수롭지 않게 어깨를 으쓱했습니다. 어제 밤부터 아버지한테 간다고 전화했는데 전화를 안 받으시길래 혹시 무슨 일 있나 걱정돼서 그냥 새벽에 출발했죠. 저는 휴대폰을 떠올렸습니다. 전날 밤 침대 옆에 두었던 폰은 유정과 밤새 대화하며 보내느라 알림도 확인하지 못한 채 그대로였죠. 심장이 두근거리며 옷장 안에서 숨죽이고 있을 유정의 숨소리가 제 귓속까지 들리는 듯 했습니다. 그때 도영이 다시 입을 열었습니다. 그런데 유정이 여기로 내려왔었죠? 며칠 전 사실 크게 싸운 뒤 집을 나갔어요. 죄송해요, 아버지. 처형한테 전화해보니 여기로 내려가 있는 것 같다고 해서 찾아와 봤어요. 어딨어요? 유정이. 저는 태어난 척 눈을 마주쳤습니다. 왔다가 아침에 장 보러 나갔다. 너 이 자식은 말이야. 할 말이 없다. 내 아들이지만. 아, 또 왜 그러세요? 장 보러 갔다고요? 그럼 곧 돌아오겠네. 도영의 시선이 방 구석을 훑을 때마다 저는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조금이라도 이상한 흔적을 발견하면 어쩌나. 옷장 문 너머 유정이 두 손으로 입을 틀어막고 있는 모습이 눈에 선했습니다. 그 짧은 시간이 제겐 한 시간처럼 길게 느껴졌습니다. 도영은 한참 제 눈치를 보더니 말했습니다. 그럼 마을 좀 둘러보고 올게요. 유정이 만나면 데리고 올라가겠습니다. 그 말이 떨어지자 제 심장은 묘하게 무거워졌습니다.
현관문이 닫히고 발자국 소리가 멀어지자 저는 옷장으로 다가가 문을 열었습니다. 유정이 굳은 표정으로 저를 바라봤습니다. 얼굴은 창백했고 손은 차가웠습니다. 갔어. 이제 나와도 돼. 그녀는 조심스럽게 옷장에서 나와 침대 위에 놓인 옷들을 주섬주섬 챙겨 입었습니다. 그동안 익숙하게 보던 그 몸짓이 오늘따라 이상하게 멀게 느껴졌습니다. 유정아, 그녀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이제 갈 때가 된 것 같다. 제 목소리는 생각보다 낮고 느리게 흘렀습니다. 현실로 돌아가야지. 여기서의 일은 그냥 우리 둘만의 기억으로 남기는 게 좋겠다. 유정은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버님, 진심이세요? 너 평생 나 같은 늙은이랑 여기서 살 생각이냐? 동네 사람들 다 우리가 어떤 사이인지도 안다. 나야 상관없어도 너는 젊은 애가 그렇게 살면 안 돼. 일부러 모질게 말했습니다. 그녀보다 한참 더 어른인 제가 이 행동에 대해 마지막 책임은 해야 할 것 같았습니다. 네, 돌아갈게요. 잘 지내볼게요. 말끝이 약간 떨렸지만 그녀의 눈빛에는 결심이 묻어 있었습니다. 혹시라도 도영이가 또 그러면 그냥 갈라서 내가 위자료든 다 챙겨줄 테니 그런 건 걱정하지 말고. 그건 제가 알아서 합니다. 감사했어요, 아버님. 그렇게 폭풍우 치던 밤 시작된 우리의 한 달간의 꿈 같았던 시간은 조용히 막을 내렸습니다. 그녀가 현관을 나서 마을 어귀로 향할 때 저는 그 뒷모습을 오래 바라봤습니다. 비록 손을 잡을 수 없는 관계였지만 그 한 달 동안만큼은 분명 서로에게 의지했던 두 사람이었음을 저는 잊을 수 없을 것입니다. 유정은 결국 도영과 함께 서울로 돌아갔습니다. 떠나는 날 저는 현관 앞에서 그들의 뒷모습을 오래 바라봤습니다. 한 달간의 시간은 순식간에 지나갔지만 제 마음속에 남은 여운은 쉽게 가시지 않았습니다. 유정은 그 후로 연락도 찾아와 보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아들만 간간히 안부를 물으러 전화가 왔습니다. 얼마 후 도영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유정이 아이를 가졌다는 소식이었습니다. 짧게 축하 인사를 건넸지만 마음은 복잡했습니다. 한 달 동안 같이 지내며 무수히 보낸 시간들이 생각났습니다. 하지만 그 아이가 누구의 피를 이어받았는지 굳이 묻지 않기로 했습니다. 그건 이제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저 태어날 생명을 손주로 받아들이기로 했습니다. 아이의 소식을 들은 그날 밤 저는 홀로 마당에 서서 한동안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바람에 흔들리는 나뭇잎 소리가 유정이 처음 이 집 대문을 두드리던 폭풍우 소리와 겹쳐졌습니다. 저는 마음속으로 다짐했습니다. 이제 그들을 응원하겠다고. 지난 한 달간의 일은 제게 한여름의 짧은 꿈 같은 것이었다고. 결코 세상에 내놓을 수 없는 이야기지만 제 삶의 가장 강렬한 순간이었다고. 다시 혼자가 된 전원주택에서 저는 예전처럼 텃밭을 가꾸기 시작했습니다. 흙을 고르고 씨앗을 심으며 때때로 빗속에 서 있던 유정의 모습을 떠올렸습니다. 그때의 눈빛과 체온, 그리고 우리가 나눴던 모든 것은 이제 제 안에서만 살아 숨쉬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저는 또 다른 계절을 맞이할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이야기가 재밌으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